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JTBC가 2013년 보도했던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한 노동청의 수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삼성 문건이 아니라는 삼성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에도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롱 목사가 다수의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아들 시영 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돈이 이시영 씨의 개인 용도에 쓰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이나 6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고 이를 위해 북미 간 사전 접촉을 한 사실도 처음 밝혔습니다. 북핵 불능화와 북미 수교 등 빅딜을 이루는 일괄 타결식 논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JTBC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갤럽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오늘부터 공표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선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 가운데 누가 나오든 지지율이 가장 앞섰고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이 김문수 전 지사 순이었습니다. 중국의 10개 성과 시 지역에 대규모 황사 경보가 발령되며 우리나라가 내일쯤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 일부 지역엔 미세먼지가 섞인 흙비도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포장재 쓰레기통엔 필요 없는 포장재들을 버리고 가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재활용 대란 이후로 업체들의 과대 포장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삼성전자의 노조 무력화 문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내일은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 등 피해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성 노조 문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JTBC가 S그룹 노사 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도했고 곧바로 서울노동청의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한 결과 삼성을 봐주기 위한 조사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조 무력화 문건 수사 속보를 전해드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서울노동청의 부실조사 의혹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지회장 등을 불러 삼성의 노조 무력화 의혹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나섭니다. 과거 삼성 측을 고소 고발한 금속노조와 민변 관계자를 어제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를 분석해 노조를 와해하려 한 정황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대부분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의 탈퇴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를 목표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은 여러 차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은 협력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이 협력업체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피해자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2013년부터 1년 동안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을 수사했던 서울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 측은 당시 작성하다가 중단한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 작성하다가 만 문건도 컴퓨터를 폐기해서 이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그 말만 듣고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JTBC가 2013년 10월 삼성의 노조와의 전략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도하자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된 뒤였습니다.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 내린 결론은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 중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득합니다. 삼성 주장을 종합하면 작성하다 중단했던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작성하다만 문건은 이미 컴퓨터를 폐기해버려 없다고도 했습니다. 고위 임원 세미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최초의 해명을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번복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며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고위 임원 대부분도 소환이 아닌 방문이나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미 10개월 전 삼성 문건이 맞다며 삼성 직원의 징계 관련 소송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알고도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동청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2015년 1월 해당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삼성 인사팀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S그룹 노사 전략을 포함한 노조 파괴 관련 문건 6,000건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노동청이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이 어떤 건지 우선 좀 짧게 짚고 넘어가죠. 예, 문건에는요. 노조 조기 와해 혹은 고사화해야 한다는 내용, 또 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하고 비위를 체증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담겼습니다. 예. 노동청, 여기서 정확하게는 서울고용노동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예. 대략 한 7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이유가 크게 7가지입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미완성 문건을 누군가에게 유출해 수정했다는 삼성 관계자들 진술이 일치한다는 건데요. 예. 결국 모두 삼성, 특히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뒤에야 나온 진술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출은 즉 외부인 개입을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이 외부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됐는데도 삼성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예. 또 심상정 의원 측이 문건 제공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제공자를 밝히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저하고 다시 인터뷰할 때도 예. 출처는 결국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예. 삼성이 JTBC에 해명하는 과정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근거로 활용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최초 JTBC의 작성을 인정했던 걸 볼 때 감추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땐 보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도 전이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건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예. JTBC가 준 6장으로는 또 이 최초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노동청은. 예. 이 JTBC는 당시에 표지와 핵심 페이지들을 제공을 하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 보고서에는 당시 6장 중 3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유들은 추격해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일단 심의원 측이 추가로 반박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심상정 의원. 예. 심상정 의원 측이요. 그리고 에버랜드 사례는 2011년인데 문건 작성은 2012년이라 시간상으로 모순된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물론 심의원 측이 반박 자료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그리고 예. 이 문건은 2011년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2년에 그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예. 또 세미나 참석자들이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대부분 방문이나 서면 조사를 냈고 이 역시 모두 삼성의 입장입니다. 예. 보고서를 입수해서 JTBC에 제공한 국회 환노위 강병원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 불가침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반하여 불기소 처분을 위해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됩니다.
꼭 필요한 압수수색도 없이 삼성 알리바이 만드는데 1년을 허비한 것이죠. 삼성의 전사적 노조 파괴를 고용노동부가 용인한 것입니다. 예. 자, 법원은 그런데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 문건대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에 대해서 삼성이 각종 비위를 들어서 해고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예. 2014년 1월에 1심은 삼성 문건이 맞다면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요. 예. 2심은 2015년 6월인데요. 이때는 노동청에 이어 검찰도 삼성 문건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낸 뒤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대법원이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 확정까지 갔다면 예. 이거 그러니까 그 노동청과는 정반대되는 근거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청이 7가지 근거를 댔는데요. 법원은 8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아, 예. 예, 하나씩 살펴보면요. 다 할 건 아니죠. 예. 예. 삼성이 공식 블로그에도 그리고 JTBC에도 인정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건 수긍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또 특히 일주일 뒤에 번복을 했다는 것은 시기 등에 비춰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삼성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고 실제로 실행이 됐다. 외부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삼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까지 검찰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문건은 또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법원 설명은 노동청이 제시한 근거와는 정반대 해석입니다. 이것을 예. 볼 때도 노동청 수사가 얼마나 삼성 위주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부 문건들은 사실 10수년 전부터 계속 공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삼성은 출처불명의 괴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과 그 이전에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형식이나 표현 등이 같은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주동자 수배 이런 표현처럼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불케 하는 표현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을 마치 범법자들처럼 인식하고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5년 삼성 일반노조가 공개한 사측 문건입니다. 삼성캐피탈이 2001년 노조 설립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지 30여 분 만에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구조조정본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엔 노조 설립과 관련한 주동자를 수배했지만 실패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또 소재가 파악되는 즉시 노조 설립 취하를 위해 설득 작업을 진행하겠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다른 노조원들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면담하던 중 도주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마치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서를 방불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동자 등의 단어들은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확보한 문건에도 빈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건들은 2013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확보한 문건을 분석하면서 해당 내용이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의 파장 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국민연금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주가 급락에 놀라서 급하게 주식을 판 것 중에는 바로 국민연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부실 관리, 또 도덕적 해이에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충난 셈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령 주식 501만 주를 쏟아내자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놀란 다른 투자자들도 급하게 주식을 내놓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까 두려워 일단 내답한 겁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날 하루 팔린 삼성증권 주식은 2,080만여 주에 달했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손절매에 나선 투자자 중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포함돼 있었는데 약 82만 주, 312억 원 상당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사들인 물량의 3분의 1을 하루 만에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투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증권에 맡기던 주식 거래도 중단시켰습니다. 일반 투자자 피해 사례도 오늘 오후까지 434건이 접수됐습니다. 법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심리를 끼쳐드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피해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흘 연속 떨어지면서 4.44% 급락한 35,5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이번 삼성증권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해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인데 이번 유령 주식 사건과 닮았다는 점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죠.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국이 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이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대량으로 판 것은 법으로 금지한 무차익 공매도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매도 제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익 공매도는 현재 허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데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나 자금력에서 열세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말합니다. 당국은 세계 각국이 허용하는 투자 방식을 우리 시장에서만 당장 폐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도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공매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공매도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폭로를 내놨습니다. 의원 임기 막판에 정치 후원금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비서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임기는 2016년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그해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임기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귀국하는 일정인 겁니다. 출장이라고 할 만한 일정은 산업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에서 정책금융기관 퇴직 임원과 만난 게 전부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의원으로서 받아놓은 정치 후원금을 소진하기 위한 외유성 출장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 자금을 빙땅 치는 땡처리 예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비서 김모 씨가 동행한 이유가 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의 추가 폭로 이후 정치권에선 한때 김 원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출장건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에 승인을 했고 이번 임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검증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도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이었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보신 대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야당의 잇따른 폭로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야당들은 오늘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은 내일쯤 수사부서를 배당한다고 그런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에 앞서서 바른미래당은 또 김 원장이 포스코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다 이런 주장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선 김 원장과 포스코 측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두 야당은 연달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습니다. 뇌물성 황제 외유는 당연히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앞서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 포스코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의 사무총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 연수를 1년 동안 다녀온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 원장은 포스코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도 지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 출장도 공적인 목적이었고 출장의 대가로 특혜를 주지도 않았다고 한 번 더 해명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등록 신도 13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 목사가 막강한 교회 내 권위 등을 이용해서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 측은 이 목사의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만민중앙교회 신도 A씨는 지난 2008년 담임 목사 이재록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의 거처로 이제 주소를 알려주고 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택시를 타고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자 이 목사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설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이 목사는 65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남자 경험도 없었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신도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고 비슷한 얘기를 듣고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지 않았냐. 벗으면 된다고 너무 하기 싫어서 울었어요.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피해 기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20년 가까이입니다. 취재진은 이 목사의 해명을 직접 들으려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와 문자 등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밤에 여신도를 따로 거처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재록 목사는 막강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교회와 집 등을 오가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목사가 신의 요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목사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들은 이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것 같은 느낌. 이 목사가 성관계를 신의 지시나 요구라고 강요해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해도 아기가 안 생길 줄 알고 피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경찰은 신도들로부터 이 목사가 압박 등을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주려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 칼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랜 기간 이어진 불면과 우울증 등을 견디다 못해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이 목사가 신도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압박 등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평소 혼전 순결과 엄격한 성도덕을 설교에서 강조해왔고 신도들도 이를 철저히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또 이 목사를 좋아했던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시기나 질투로 없는 일을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처남인 고 김재정 씨에게 붙여주었다는 내용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일종의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위해서 동원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에 내곡동 특검이 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이시영 씨 측에 흘러가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었다고 합니다. 한 달짜리 특검이라서 더 파헤칠 수가 없었다는데 검찰이 이제라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출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위한 땅을 매입한 계약자가 아들 시형 씨였는데 특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특검팀은 뜻밖의 돈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가 은행에 출금을 요청한 수표가 시형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겁니다. 문제의 수표는 서울역과 시형 씨 삼성동 전셋집 근처 현금 인출기 등에서 여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돈 중 일부가 시형 씨 친구인 A 씨의 계좌를 거쳐 강남 일대 주점 관계자의 계좌로 여러 차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수표의 출처를 경호처에 할당된 수천만 원대 특수활동비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특검 연장 거부로 특검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인 부천 공장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어제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모든 추가 조사를 거부했죠. 하지만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만나서 재판에 잘 임할 테니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첫 재판에선 직접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시작될 자신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에 잘 임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여튼 계속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 임할 테니까 변호인단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특히 다음 달로 예상되는 첫 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사법부를 부정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각 혐의별로 입장을 설명하면서 재판에 신청할 증인들의 이름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어젠 관련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뉴스도 챙겨봤다고 합니다. 제가 안 보시겠다 그러시다가 저녁 뉴스를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궁금해서 좀 보셨다고. 이런 가운데 아들 시형 씨도 2주 만에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형 씨 등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를 차례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5월이나 6월 초에 만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처음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북미 회담 준비가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죠. 북핵 불능화와 북미 수교 등 이른바 빅딜을 이루는 일괄 타결식 논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사전 접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North Korea, by the way, as you've probably seen, and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협의가 아닌 합의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They've said so. We've said so. 비핵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겁니다. 북미 양국의 정보 라인이 사전 회담을 진행해온 터라 이번 발언은 양측의 교감을 거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기뿐 아니라 장소와 의제에도 근접했을 거란 점입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JTBC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 타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괄 타결 시 비핵화 완료 시한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등은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완성 시기 등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딜의 대가로 경제 원조와 경제 특구 공동 개발, 북미 수교와 미국 공식 방문 초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이선화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9번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5년 2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북한 매체는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발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북한 매체가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용호 외무상을 따라 비동맹 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인적 청산 논란을 빚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연구소가 다음 달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연구소가 소속된 존스 홉킨스 대가 예산이 없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전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 국제대학원에 있는 한미연구소 USKI 폐쇄 결정을 내린 건 달리 나스르 학장입니다. 나스르 학장은 현지 시각 9일 갈루치 이사장, 구제의 소장을 불러 5월 11일로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주 5월에 예산을 끊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소장과 제니타운 부소장 등 직원 11명에게 미국 노동법상 한 달 전 사전 해고 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구소 인적 개혁이냐, 연구의 자율냐의 논란이 본격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갈루치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연구소를 계속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학교가 먼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예산에만 의존한 한미연구소와 달리 갈루치 이사장은 부속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38로스에는 카네기, 메가더 재단 등의 기부금 약 200만 달러의 재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제 인적 청산의 책임 공방만 벌이며 12년간 200억을 투입한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는 다음 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문을 닫는 한미연구소는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나라 돈을 받으면서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구소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1년 동안 18억 원을 쓰고 국회에 낸 보고서는 단 2장짜리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미연구소는 지난 2006년 우리 정부 예산 4억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약 20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후 보고는 부실했습니다. 한미연구소가 약 18억 원을 쓴 지난 2016년에 결산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단 2장이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의 사업별 총액만 기재돼 있습니다. 담당자 서명이나 지출 증빙 서류도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시골 계모임보다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받기로 돼 있었던 21억 원에 대해선 계획안을 좀 더 상세히 쓰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없앴지만 결국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매년 연구소가 국비를 들여 초청한 방문자들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선발 절차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국회 지적에 이어 방문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의 발단은 이재호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방문학자로 온 뒤부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JTBC는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그 첫 조사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로선 민주당의 후보군이 다른 정당 후보들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 시민 823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3자 가상대결 결과 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5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보다는 약 30%포인트 높았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지사의 지지율에 비해선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후보로 나와도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박영선 의원이 나올 경우 2위 안철수 위원장과의 격차는 19.6%포인트였고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2위와의 격차는 12%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한 이유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물었더니 박원순 시장이 46.2%, 박영선 의원이 21.1%, 우상호 의원이 12%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61.6%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18일부터 3일간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이 실시되는데 박원순 현 시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5%,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선 83.3%까지 올라가 과반 득표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선 박원순 시장이 나올 경우 김문수 전 지사와 안철수 위원장 모두 33%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나눠 갖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당 후보군과의 지지율 격차 때문에 공천 확정 직후에 당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김 전 지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이 마련한 추대식에서 출마를 결정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인물난에 허덕이던 한국당이 부탁을 해와 당을 위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여러 우리 당의 뜻에 의해서 저보고 해라. 민주당 후보군과의 지지율 격차 때문에 야권 보수 후보 단일화 요구가 벌써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지사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유일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말들은 모두 진심이라며 24년형이 내려진 1심 선고 결과가 가혹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고위 임원의 자녀 24명이 입사했는데 특히 최고 경영자 자녀들은 빠짐없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4대 금융그룹이 모두 특혜 채용으로 검찰이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금감원은 12일부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 3개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갑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신한금융에 입사한 전현직 고위 임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는지가 검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입사가 확인된 임원 자녀는 신한은행 21명, 신한카드 3명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 제보된 또 다른 특혜 채용 의혹도 조사합니다. 집중 조사 대상은 지주회장, 은행장 출신 인사들의 자녀들입니다. 2010년 신한 사태의 당사자인 라흥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은 물론 신한 사태 이후 취임한 한동우 전 회장의 자녀도 신한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이처럼 최고 경영자 자녀들이 빠짐없이 입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에선 특혜를 의심합니다. 가점 제도가 규정에는 없지만 운영되지 않았느냐. 안 그러고는 하나같이 어떻게 다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한금융은 서류 전형을 채용 대행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가점을 줄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금융도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내 4대 금융그룹이 모두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외부 인사가 지원자들이 다 떨어지자 자신이 추가 전역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2013년 9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경영지원팀장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면접에는 센터 직원도 아닌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공고가 다시 뜹니다. 지난 면접에서 지원자 3명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는 추가 모집에 원서를 내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한 달 만에 합격자로 바뀐 겁니다. 지난해 4월 서울혁신센터의 센터장 채용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졌습니다.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데다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6년 책임연구원을 뽑을 땐 지원서를 2월 2일까지 받기로 해놓고는 마감 하루 전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로 의심할 만한 이런 정황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에 서울시에 그럼 무슨 움직임이 있었는가? 시의원들은 오늘 서울시 측에 문제가 된 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부산에서 데이트 폭력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좀 황당합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머리가 찢어진 피해자에게 맞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이라면서 가해자와 대질 신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7살 C씨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가 깨져 13바늘을 꿰맸습니다. 온몸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C씨를 이렇게 만든 건 남자친구 39살 J씨입니다. 지난달 31일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뒤 헤어졌는데 이후 C씨 오피스텔까지 쫓아와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빌었어요 진짜로. 선생님 그만하라고. 화장실 간다고. 그냥 그때 제가 도망 바로 나왔거든요. 만신창이 상태로 집을 빠져나온 C씨는 인근 마트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J씨만 조사했습니다. 자신도 냄비로 발등을 맞았다는 J씨 주장에 쌍방 폭행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조사도 황당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C씨에게 가해자와 대질 신문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폭행 당시의 영상도 요구했습니다. 전 동영상 그때 찍었으면 진짜 죽었거든요. 경찰은 진술이 서로 달라 증거물이 필요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아수라장이 된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빈발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사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선 2차례에 걸친 범행 가운데 미수에 그친 첫 번째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재판이 계속됐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첫 번째 범행도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고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학부모 3명이 교사 A씨에게 원하지 않는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학부모 3명이 함께 성폭행을 시도한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들 중 2명이 몇 시간 뒤에 다시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번째 성폭행 부분만 공모를 인정하고
첫 시도는 공모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7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1차 범행도 공모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까지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이 같은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연 4,3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도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던 A씨는 지난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사채업자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은 40만 원인데 일주일 뒤 60만 원으로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변변한 벌이가 없던 A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아빠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한 6명에서 하루에 6명에서 하루에 10통화씩 동안 60통화 오는 거죠. A씨는 지난 7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사채업자 장모 씨 등 일당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학생이나 신용불량자들을 노렸습니다. 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2배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벌금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연이을로 환산하면 4,300%가 넘습니다. 사채업자 일당은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이 가족들 다 전에 네가 갚든가 지금 말해 야. 장 씨 등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1,000여 명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3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걷어들인 돈은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집을 마련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데 쓰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일당 64명을 붙잡아 장 씨 등 15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지상에 차가 다니거나 주차도 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택배 차량이 도착하고 기사들이 상자를 내립니다. 집집마다 배달해야 할 택배 상자를 길에 쌓기 시작합니다. 밤까지 그대로 쌓인 택배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다산 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입니다. 제 옆에 있는 배달 차량의 높이는 2.7m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2.3m에 불과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상으로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차장 높이가 낮아 지하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기사들이 택배를 들고 먼 거리를 나르거나 주민들이 나와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졌죠. 주민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차량 통행 제한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 다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는 와중에 왜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느냐는 주민과 다 배달해 줄 수 없다는 택배기사 사이에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택배 차량이 아파트 경로당 등 거점까지 배달하면 일부 주민들이 보수를 받고 집까지 다시 나르는 등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100여 편의 비행기가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가 끊기거나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최충일 기자, 지금도 비행기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주공항 청사에는 좀 전보다는 많은 승객들이 빠져나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기하는 승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100여 편의 비행기의 이륙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53분 제주로 오려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활주로에 부는 돌풍 때문에 회항했고 이후에 다음 비행기들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올겨울 폭설로 수천 명이 대기하던 것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현재 수백여 명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돌풍특보가 내려졌고 오후 4시 40분을 기해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는 초속 7.7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충남 태안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3m나 됐고 서울 등 대부분 지역도 초속 20m를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 나무가 전봇대 쪽으로 쓰러지면서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인천 중구에서는 15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 2개가 추락해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서울에서도 교회 첨탑이 떨어져 지나가던 시민이 부상을 입었고 경기 부천에서는 지붕이 날아가고 전기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한 바람을 타고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섞여 있어 오늘 밤에는 흑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주공항에서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 또다시 황사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중국에 오늘 대규모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쯤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줄 거란 예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중국 기상대가 황사경보 1단계인 청색경보를 내렸습니다. 베이징부터 내이멍구, 산시성까지 10개의 성과 시가 포함됐습니다. 경보는 오늘부터 13일까지 발령됐습니다. 지난달 말 발령 범위보다 넓습니다. 당시 베이징 일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연평균 10번 황사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번이 올 들어 7번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본격적으로 한반도가 황사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 황사가 비에 섞인 흑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에서 20mm입니다. 지난 6일 서울의 첫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도 황사가 영향을 줬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의 미세먼지는 경보 단계인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 47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3개월간 국내 황사 발생 일수가 7.3일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이렇게 당장 내일부터 황사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중국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도 했습니다. 많게는 71%였고 우리와 위도와 비슷한 산둥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16년 5월부터 6주 동안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나사의 관측용 비행기가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측정한 결과를 지상 관측 결과와 종합 평가한 연구여서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7월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반도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니 국내 영향이 52%로 중국 34%보다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 이상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는 국내외 영향이 크게 달랐습니다. 2016년 5월 25일부터 관측된 초미세먼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5월 25일부터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급격히 짙어집니다. 이때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니 중국 영향이 71%로 국내 2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 34%를 보였던 초미세먼지 중국 기여율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공동 연구에 참가했던 전문가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더해져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내륙에서도 산둥 권역이 35%로 상하이 25%, 베이징 11%보다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산둥은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지금보다 3.7배가량 넓어집니다. 차로를 줄이거나 없애고 그만큼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그 많은 통행량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고민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왕복 16차로 도로를 10차로로 줄이면서 조성된 광화문 광장입니다. 18,840제곱미터 규모로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이곳을 지금의 3.7배로 넓히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쪽 남북방향 차로를 없애 광장에 편입하고 광장 북단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 율곡로를 막아서 역사광장을 새로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체 광장 면적은 6만 9천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월대와 해태상을 복원하고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전통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으로 재편하고 시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또 지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대책입니다. 서울시는 사직로 옆 샛길과 세문안길을 우회로로 제시했습니다. 원래 교통량이 많은 데다 우회로가 좁아 교차로마다 체증이 불가피합니다. 우회로 중 하나인 세문안로 5길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꽤 막히는 곳입니다. 광장이 넓어지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져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입니다. 가급적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차량은 늘어나는데 길은 좁아지고 빈 차일 때는 이쪽으로 잘 안 오게 되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올 연말까지 설계안을 구체화해 2021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부인 아키에 씨의 부동산 스캔들을 비롯한 이딴 의혹으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태죠. 이번엔 자신의 친구 대학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의 지시가 있었던 걸 보여주는 새로운 문서가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사학재단의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2015년 4월 야나세 총리 비서관이 에히메현과 재단 직원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건은 총리 안건이다. 죽을 만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옵니다. 총리 비서관이 수의학부가 신설될 지자체 관계자까지 불러 압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다. 총리의 의향이다라고 적힌 문서에도 개입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번엔 총리 관저 고위 인사의 실명까지 나오면서 의혹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아베 정부는 부인으로 대응했습니다. 柳瀬元秘書官自身がそうした発言を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のコメントを本日出した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야당은 이쯤 되면 총리의 의향이 아닌 총리의 주도로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고름을 다 빼내겠다고 한 지 하루도 안 돼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아베 정권의 위기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오후 9시 35분 대한항공 K733편이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착륙하다 기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여객기는 다시 이륙해 주변을 한 차례 돌고 나서 착륙했습니다. 여객기엔 승무원과 승객 91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본 항공당국은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190km 떨어진 무차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5시쯤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17세기에 지어진 산타마리아 디 바라노 성당의 종탑 일부가 무너지는 등 건물과 문화재 파손이 많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여진에 대한 우려로 인근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사흘 뒤 13일에 결정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던 충남 당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내년 말까지 1,200억 원을 들여서 9.8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에너지 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 부지에 116만 킬로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프로야구에 오랜만에 대형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KT의 19살 신예 강백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만화 같은 활약으로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0대8로 뒤지다 20대8로 승부를 완전히 뒤집은 KT. 시작은 강백호의 석점 홈런이었습니다. 2대3, 한 점 차로 뒤진 9회 초. 대타 강백호가 동점 2루타를 터뜨립니다. 슬램덩크의 천재 농구 선수 강백호처럼 야구에도 천재 강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만화 속 강백호가 무명팀 북상고의 기적을 이끌었듯 현실 속 강백호는 3년 연속 꼴찌팀 KT의 5위 질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좋아하냐, 이거 봤냐, 부모님이 좋아하시냐 이런 얘기가 그 생각이 나도록 제가 임팩트 있게 한번 야구해보겠습니다. 당찬 각오처럼 강백호는 데뷔 첫 타석 홈런을 포함해 리그 에이스들을 상대로 벌써 홈런 4개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가를 드러내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타자의 힘을 보여주는 평균 타구 속도에서 강백호는 한화 김태균에 이어 2위입니다. 타구가 빠를 경우 일정한 발사각만 생기면 공을 멀리 날릴 수 있으니 장타자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때문에 강백호는 24년 만에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기대를 모읍니다. 갓 데뷔한 19살 강백호의 만화 같은 활약이 야구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쓰레기 대란을 언급하면서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쓰레기 대란이 있은 뒤로 분리배출을 하는 시민들의 책임만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대 포장을 비롯한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재활용 수거일입니다. 한 가정에서만 여러 바구니에 담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립니다. 자루가 금세 가득 찹니다. 쓰레기가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재활용 쓰레기를 모은 2인 가구의 다용도실입니다. 이 계란 박스나 우유 팩, 생수병처럼 이 필수적인 재활용품만 모았는데도 한 사람이 한 번에 들고 가서 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모였습니다. 실제 한국의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는 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들이 많이 생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 본 것을 집에 가져가기 전에 필요 없는 포장재들을 버려 부피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장대 아래 휴지통에는요, 이렇게 라면 봉투나 카레 상자, 그리고 즉석식품을 감쌌던 종이 포장도 있고요. 이 안쪽에는 다양한 포장재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한 손님은 라면 묶음 상품에 쓰였던 봉투를 버립니다. 쓰레기통엔 기획 상품에 쓰인 플라스틱 상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2차, 3차 포장재입니다. 한 쓰레기통에서 나온 포장재만 탁자를 가득 채웁니다. 수많은 포장재가 가정집까지도 가지 못하고 버려진 겁니다. 그걸 재활용 안 한다고 그러고 처분도 안 되고 과대 포장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라에서 딱히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배출 자체가 쉽지 않은 재활용품도 많습니다. 한국 페트병은 접착제 때문에 겉면의 비닐을 완전히 제거해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 페트병은요, 여기에 절취선이 있어서 손으로 쉽게 뜯어버린 뒤에 이거를 분류해서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페트병에 스티커를 붙인 제품도 있고 칫솔 용기도 플라스틱과 종이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활용 부담금이 없는 택배 포장은 더 심각합니다. 미용 제품을 소개하는 한 블로거의 작업실입니다. 매일 수많은 택배 포장재를 재활용합니다. 화장품을 담은 상자엔 완충제가 훨씬 많고 작은 앰플들은 겹겹이 포장돼 배송됐습니다. 아예 완충제를 모으는 봉투를 마련해야 할 정도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 오는데 이만한 박스에 오고 또 뽁뽁이 쌓여있고 또 상자가 있고 그렇게 몇 겹을 이렇게 풀거든요. 예쁘기 위해서 넣긴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다 버리게 되고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환경 문제를 의식해 아예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식료품점도 생겼습니다. 고객들은 채소나 곡물을 따로 포장하지 않고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담아갑니다. 음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빨대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포장을 사용을 하고 그러고 바로 버리잖아요.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택배를 배송할 때는 재생지와 옥수수로 만들어져 물에 녹는 완충제를 사용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일회용품이 우리 사회 모두가 직면한 문제가 됐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고민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배우는 연기를 통해 사람을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낯선 장소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합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배역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오늘도 고워크4를 신습니다. 신을수록 알게 되는 편안함. 스케쳐스 고워크4.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즈음 마침 동동주를 빚어서 젖빛처럼 하얀 술이 동이에 넘실대니 바람 잘 드는 마루를 벌써 쓸어놓고 기다리오. 홍길동 전의 저자 허균이 그리운 친구 권필에게 보냈던 간찰, 즉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그 시절 선비들의 편지글에는 낭만과 정취가 넘쳐났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흉이라도 잡힐까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 또 빌려주었던 책을 얼른 되돌려달라, 혹은 새 책을 드렸다 하던데 나 좀 빨리 빌려달라는 재촉의 문장 등등. 오래된 편지글 안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의 사람 냄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편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는 답장을 쓰는 노인 나미야 씨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잡화점의 편지함 속에 얼굴과 이름을 감춘 익명의 편지들이 배달되기 시작했고 잡화점 주인 나미야 씨는 정성껏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마음이 가져온 기적 때문이었을까? 편지 왕래는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얼굴 한 번 마주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편지글을 통해서 일상은 소소한 기적들로 반짝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여러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보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마음은 더 간절했겠죠. 마치 치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둔 것 마냥 시점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두었다는 편지들은 하나씩 순서를 맞추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처음 구치소로 향하던 날 공개된 자필 편지와 천안함 추모일에 공개된 이른바 옥중서신, 그리고 이번 편지 역시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공의 시나리오, 가히 무술 옥사, 억울함과 노기를 가득 담은 그의 공개 편지는 앞으로 길고 긴 재판의 과정 중에 또다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난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무릇 편지란 답장을 기대하기 마련이라는데 우리는 무어라 답장을 보내야 할까? 설령 엉터리 같은 내용이라도 이국리 저국리 해가며 편지를 써보낼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써주려는 거야. 물론 착실히 답을 내려줘야지. 누구에게나 어떤 편지에 대해서든 반드시 답장을 보내주었다는 나미야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구구절절 길고 길었던 편지에 대한 착실한 답변들을 꼬박꼬박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야권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 출장을 놓고 추가 의혹을 오늘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야권이 새로운 의혹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정치 후원금을 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김기식 원장이 또 다른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바른미래당 등이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도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국회 주변에서 자진사퇴설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후 5시 반쯤에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고 추가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2016년 5월 의원 임기 막판에 유럽 출장에 간 경우도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검증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원장이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갔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적법했다고 재차 확인해 준 겁니다. 예. 자, 이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 원장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확고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김기식 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들어서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을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 바뀔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건데 야당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예. 다만 앞으로 여론이 나빠져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핵심 관계자는 그런 전제 조건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여론이 나빠지면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런 전제 조건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청와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을 단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들을 밝혔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향후에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그런 입장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내일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쟁점은 뭔지 등을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지금 전해드렸는데 고발장에 적힌 김 원장 혐의를 보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입니다. 검찰이 내일 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죠? 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억 원대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4차 장사나 조사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한 시민단체가 김 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도 고발했기 때문에 대검찰청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새롭게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시 말해서 이제 임기 말 며칠 안 남겨두고 같은 비서와 출장을 갔다. 이 문제는 여기 검찰 고발 대상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발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쟁점입니까?
네, 2014년에도 이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회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3천만 원 가량의 외유성 출장을 제공받은 당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좌관의 항공료 등 의원이 내야 할 돈까지도 기관에게 제공받은 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민의 수렴이라는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편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이 제공받은 출장 비용 등이 업무에 비춰 적정한 것이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팩트체크는 좀 더 확인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잘 좀 더 준비해서 내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예, 경험자는 누구고 조언은 뭡니까? 예, BBK로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활동을 했던 김경준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인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7명의 변호인인데 조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MB는 돈을 지불한다고 한 후 잊어버린 척하면서 떼어먹는 버릇이 있으니 새겨듣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조언입니까? 예, 변호사 수임료를 떼일 수 있으니 계약을 정확히 하고 수수료도 바로바로 받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언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라든가. 예, 비슷한 얘기 1화를 김경준 씨가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 2000년 당시 BBK 설립 당시 일을 할 때 BBK를 위해 열심히 일한 모 언론인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김경준 씨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전 대통령이 그냥 무엇을 줄 것 같이 하는 척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황당하다는 느낌을 당시 김경준 씨가 받았다고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예. 변호인들도 수임료를 떼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또 엄밀히 따져보면 김경준 씨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뭐 속말로 왼수지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경준 씨의 그냥 얘기로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일방 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예. 사실 그런데 해봐서 안다라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제일 많이 썼던 말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내가 배를 만들어봐 아는데 이거는 사고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예. 청와대에 환경미화원을 초청한 뒤에 얘기를 하면서 나도 환경미화원을 해봤는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비서관들이 저런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때 그래서 이제 세간에는 MB는 안 해본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을 오래 했는데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봤어 라는 표현을 상당히 해봤냐라고 묻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책 제목이죠? 책 제목입니다. 예. 전경련에서 내놓은 책인데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살아있을 때 저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같이 많이 봤던 이 전 대통령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표현이 입에 익었을 것이다 라는 예.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지인들이 내가 겪어봐서 안다며 조언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투표권이 없으면 예. 잡았습니다. 뭡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이 오후에 당사에서 사회주의 개헌 저지 현판식을 열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렇게 현판을 막 내리는데 갑자기 18세 참정권, 18세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단체에서 기습 시위를 열었습니다. 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려고 입을 떼자마자 당직자들이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저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18세 투표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했는데 따로 답은 하지 않고 저 행사가 있은 후에 바로 6층에서 당사 6층에서 따로 또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교복을 입었는데 학생들이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 오느냐.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학생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시위. 예. 이거 뭐 처음 있었던 일은 또 아니죠? 예, 근래에 계속됐고요. 오늘이 20일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위를 주도한 단체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18세 이하라고 해서 모두 다 학생인 것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또 학생들도 참정권 요구라는 현장학습 체험을 학교에 신고하면 예. 저렇게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사실 18세 참정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학제 개편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투표할 수 없으니 아예 조기에 더 입학,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크면 투표권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학제 개편을 선행돼야 예. 18세에 투표권을 줄 수 있다기 때문에 예. 이 말대로 된다면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18세라면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에 뭐 교복 입으면 투표를 못 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인데요. 예. 사실 18살이 된 뒤부터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선관위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투표는 현재 법 체계에서 법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참정권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사실 계속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하고 또 오늘 집회까지 열었는데 예. 투표권이 없어서 내가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철새주의보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철새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것 같군요. 딱 봐도.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남도당, 경남도 의회의 한 예비 후보가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렇게 기호 1번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지역의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적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인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비 후보가 1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잠깐 보면 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반란이다. 뭐 이런 맥락이었었는데요. 예. 좀 더 자세히 보면 탄핵을 자행한 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을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희생양이었다. 이게 2017년 4월에 쓴 글입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극우 성향의 글들을 올렸었고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한 장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정을 호소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나요? 당을 지원한 사람도 그렇고 예. 받은 쪽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에 저 예비 후보의 글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지웠겠죠. 예, 삭제했거나 차단한 건데요. 대신 사과문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예.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경남도당에서는 내일 단수 후보 추천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예전에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당원들이 요즘 민주당 후보로 지역 기초의회나 의원 후보로 공천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열세했던 지역에 세를 넓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 정체성과 안 맞는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대표적인 경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이른바 이제 스크리닝이 안 됐다라는 것은 뭐 당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예, 단수 추천까지 됐던데 1년 전에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언행들을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예, 평소 언행을 전혀 그렇게 싹 바꾼 모양이죠. 몰랐을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옵니다. 황사가 섞인 흑비겠고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ear the 7 deadly sins and the terror